안녕하세요.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을 텐데 살아온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 사람 인생 굴곡 많았네 하실지도 몰라요. 그래도 이렇게 살아오면서 배운 건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삶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단단하지만 그 단단함 속에서도 유연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와 우리 딸이 겪은 일은 그냥 영화 속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분명히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그로 인해 제가 배운 교훈은 아주 커요. 제가 한동안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억울함 속에서도 결국 제가 해냈다고 자부할 만큼 단단하게 맞섰어요. 아마도 제 얘기를 듣고 나시면 저 사람 대단하네. 어떻게 저렇게 했지? 하고 놀라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도 결국 평범한 사람이고 여러분과 똑같은 고민을 안고 살아왔던 사람일 뿐이랍니다. 이제부터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어요? 저는 50대 중반으로 100세 인생이라면 절반을 넘게 산 아줌마예요. 제가 이 나이까지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을 줄은 몰랐는데요. 몸은 고되지만 손님들이 반갑게 찾아와 주시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돈이라는 건 정말 무서운 거라고 생각하며 자라왔어요. 부모님이 소규모 식당을 운영하셨는데 오래 가지 못했거든요. 장사는 정말 쉽지 않았어요. 하루 종일 뼈가 빠져라 일해도 남는 건 고작 쌀 몇 봉지 값이었고 손님들한테 외상값도 쌓여만 갔죠. 외상값을 안 받으면 되지 않느냐고 물으실 수도 있지만 그 시절 동네 장사에서 강경하게 대응했다가는 몰매 맞고 문 닫았을 거예요. 음식 재료값은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데 그걸 다 반영하면 손님들이 안 오니까 가격도 올릴 수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 매일같이 적자가 나고 결국 더는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시절 엄마 아빠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땀 흘리며 일했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하죠.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식당 문을 닫던 날 엄마 아빠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요. 저 몰래 눈물을 훔치시더라고요. 엄마 아빠는 잘 될 거라고 기대하면서 식당을 오픈하신 거였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집안 분위기는 늘 무거웠죠. 식당이 망하고 나서부터는 하루 세 끼를 제대로 챙기기도 힘들었거든요. 엄마는 밥에 물 말아 간장으로 비벼주며 배고프다고 칭얼대는 저를 달래셨고 아빠는 새벽 일찍 나가서 하루 종일 마기를 뛰셨습니다. 그러고 나면 허리가 아프셔서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끙끙 앓으셨어요. 방 한 칸짜리 단칸방에 온 식구가 옹기종기 누워 자던 기억이 여전히 생생해요. 겨울엔 연탄불이 꺼질까 밤새 교대로 깨서 확인했는데 그래도 방이 춥다고 온몸이 꽁꽁 얼었던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학교에 가면 친구들 도시락 반찬이 부러워 눈물까지 나곤 했죠. 그래도 집에선 그런 말 한마디 못했어요. 엄마 아빠가 저 하나 키워보시겠다고 애쓰고 고생하시는 걸 아는데 저 때문에 더 상처받으시면 안 되니까요. 그 시절엔 하루하루가 전쟁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마음과 부모님을 웃게 해드리고 싶다는 목표로 성실하게 공부했습니다. 아유, 엄마, 나 오늘부터 아침 안 먹고 갈 거니까 일찍 일어나지 않으셔도 돼요. 저 학교에 제일 먼저 가서 공부할 거예요. 밥 배부르게 먹으면 오히려 졸음이 쏟아지니까 빈속으로 공부하려고요. 지난번에 전교 1등 안에 얘기 들어보니까 이 정도는 해야 한대요. 뭐? 예, 그래도 학생이 아침은 먹고 가야지. 배고프면 오히려 머리가 잘 안 돌아가는 법이야. 그래도 우리 딸이 공부도 열심히 하려 하고 기특하네. 이렇게 자랑스러운 딸을 굶겨서야 되겠어? 뭐라도 먹고 가라, 응? 괜찮아요. 엄마야말로 굶지 마시고요. 저 아직 모르는 게 많아서 전교 1등한테 물어볼 것도 많아요. 이제 막 공부하기로 마음먹은 건데 벌써 기특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도 엄마가 믿어주시니까 더 열심히 해볼게요. 엄마는 그저 제가 공부 열심히 하겠다고 마음먹은 것만으로도 기뻐하셨습니다. 하지만 없는 살림이라 책 한 권 살 돈이 없어서 친구가 쓰던 헌책을 얻어다 필기구도 아끼며 썼어요. 밤에는 전기요금을 줄이려고 촛불을 켜놓고 공부한 적도 있었죠. 고등학교에 가서는 공부만 하는 것도 죄송스러운 마음에
새벽이면 동이 트기 전에 집 근처 신문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 돈으로 참고서나 학용품을 샀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것은 몸뚱이밖에 없는 튼실한 애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식으로 살다 보니까 쌍코피가 터지기도 하더라고요. 학교에서는 점심시간마다 도시락 대신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며 버텼는데 그럴 때면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날까봐 조마조마했던 기억도 문득 떠오르네요. 그리고 또 어떤 날은 너무 피곤해서 책 위에 얼굴을 파묻고 잠들었는데 선생님이 제 등을 토닥이며 힘들지 않냐고 물으셨던 것이 아직도 잊히질 않아요. 이렇게 어린 나이에 치열하게 살면서도 저를 알아봐주고 격려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외롭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순간들마다 다짐했죠. 이렇게까지 고생하는데 절대 포기하지 말자고요. 하지만 세상 일이란 게 제가 원하는 대로만 흘러가주지 않았어요.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열심히 공부했지만 결국 집안 형편 때문에 대학도 못 갔거든요. 나름 상위권 안에 드는 성적이었지만 전액 장학금을 기대하기에는 애매했던 거예요. 결국 포기하겠다고 하는 저를 보며 담임 선생님이 안타까워하시고 눈물을 흘리셨죠. 엄마랑 아빠도 너무 마음 아파하시고 미안해하셔서 제가 오히려 달래야 할 정도였어요. 저는 상심하고 있을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꿈이랄 것도 없이 현실과 타협하며 선택한 길이 바로 반찬 가게였습니다. 부모님께서 식당을 운영하시다가 실패하신 경험이 있어서 많이 걱정하셨는데 생각보다 잘 풀렸어요. 그렇게 일에 미쳐 살면서 먹고 싶은 것도 참고 갖고 싶은 것도 포기하며 안 먹고 안 쓰고 버티는 게 하루 일과였죠. 덕분에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드디어 지방의 작은 아파트를 샀을 땐 잠시 숨 돌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제야 마음에 여유가 생겨서 주변을 둘러볼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방앗간 사장님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냥 반찬가게 운영하면서 서로 안부 묻고 농담이나 주고받는 사이였는데 남자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바쁘셨나 봐요. 아침부터 가게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우리 시장에서 반찬가게 사장님이 제일 부지런하신 것 같아요. 덕분에 저도 반찬가게 앞에 서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하루를 웃으면서 시작해요. 에이, 너무 과찬이신데요? 그냥 반찬 냄새 때문에 먹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저도 몸은 피곤한데 방앗간 사장님이 이렇게 잘 봐주시니까 힘이 나요. 지난번에 이상한 손님 왔을 때도 제일 먼저 달려와서 내쫓아 주시고 고마웠어요. 아니에요. 같은 시장 사람인데 서로서로 돕고 살아야죠. 사장님이 만드시는 반찬은 먹음직스럽기도 하지만 가게 밖에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 뭔가 열심히 사는 사람한테서 느껴지는 힘 같은 게 있어서 좋아요. 그래서 가끔 쉬는 날이면 생각나더라고요. 반찬가게 사장님은 오늘도 열심히 살고 계실 텐데 나도 더 노력해야겠다 이렇게 마음먹어요. 어머, 이런 말씀을 해주시다니. 방앗간 사장님도 참 멋있으세요. 늘 묵묵히 자기 자리 지키시면서도 주변 사람들 잘 챙기시잖아요. 그래서 손님들이 끊이지 않는 거고요. 저는 반찬가게 처음 열었을 때 정말 좋은 이웃을 만났다 싶었다니까요. 그렇게 오래 알고 지내던 방앗간 사장님과 연애하게 되고 결혼까지 골인했어요. 정말 성실한 분이었고 진중한 모습이 믿음직스럽더라고요.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딸도 낳고 이제 좀 제 인생에도 빛이 들고 안정되나 싶었죠. 그런데 인생이 또 저를 가만히 놔두질 않더라고요. 남편이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거예요. 저는 정말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린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울고만 있을 순 없더라고요. 어린 딸이 눈앞에 있는데 저까지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눈물을 닦고 이를 악물고 버티기로 했어요. 그렇게 반찬 가게로 딸을 예쁘게 키웠고요. 남편이 떠나고 남은 보험금과 합의금을 잘 보관해 두었다가 딸 대학 등록금까지 해결했습니다. 저는 포기해야만 했던 대학을 우리 딸이 들어갔다고 하니까 눈물이 쏟아지더군요. 주변에서 혼자 애를 어떻게 키우냐고, 누구라도 소개받아서 재혼하라는 말이 많았지만 남편을 잊을 수 없었기 때문에 전부 다 거절하고 악착같이 살아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죠.
하지만 이런 저의 헌신이 조금도 아깝지 않았던 게 우리 딸은 기특한 아이였어요. 제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헤아려 줬죠. 저한테만 기대지 않고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늘 애썼거든요. 아르바이트도 부지런히 하면서 자기가 해야 할 몫을 척척 해내는 모습이 정말 대견했답니다. 성실하고 부지런한 모습이 남편을 꼭 빼닮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의류 쇼핑몰 모델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고 수줍게 자랑하더군요. 길거리에서 제의를 받았다는데 처음엔 단순히 용돈 벌려고 하는 건가 싶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단순한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자기 적성에 딱 맞는 일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딸은 프리랜서 모델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해나갔습니다. 자기 길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니 저도 새삼 대단하다고 느껴지더군요. 그리고 딸을 보면서 훤칠했던 남편이 생각나 피는 못 속인다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그렇게 딸이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즐겁게 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언젠가 세상을 떠났을 때 혼자서도 이렇게 자랑스러운 아이를 잘 키워냈으니 남편을 볼 명분이 충분하다 싶었습니다. 딸은 서울에서 보통 촬영하고 프리랜서라서 스케줄이 규칙적이지 않으니까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후에는 자주 찾아오지 못하고 명절 때나 제 얼굴 보러 내려왔는데요. 길쭉하고 예쁘장한 젊은 여자가 오니까 반찬 가게 손님들 사이에서 말들이 많더라고요. 누가 봐도 이 지역에서 보기 힘든 세련된 여자가 들락거리는 거였으니까요. 낳고 기른 제 눈에도 너무 예쁜데 남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눈에 띄었겠어요? 그러다 보니 동네 아줌마들이 이런저런 말을 붙이는 겁니다. 어떤 아줌마는 대뜸 저를 붙잡고 자기 아들하고 연결해 보라고 하면서 아들의 사진을 휴대폰으로 보여주며 얼마나 괜찮은 신랑감인지 자랑을 늘어놓았어요. 직장도 잡았고 부모님께도 잘하는 효자라며 진지하게 추천하는 모습이 진땀나게 하더라고요. 또 다른 아줌마는 슬쩍슬쩍 딸이 뭐 하는 사람이냐고 떠보듯 물으면서 그렇게 예쁘고 직업도 좋으니 사윗감 찾는 건 일도 아니겠다고 말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냥 별말하지 않고 좋게 봐줘서 고맙다고만 대답했고요. 솔직히 귀가 솔깃해지는 제안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신랑감 본인이 와서 어필하는 게 아닌 이상 진짜 어떤 사람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저도 엄마인 입장이라서 제 딸을 아무에게나 엮어주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고요. 그래서 달콤한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말자고 단호히 마음을 다잡으며 아줌마들 이야기에 적당히 맞장구 치고 웃어 넘기곤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눈여겨본 사람이 따로 있었어요. 반찬 가게에 자주 오던 청년이었는데 딱 보면 요즘 젊은 사람들처럼 가벼운 모습이 아니라 뭔가 진중하고 바르게 자란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뭘 추천해주면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듣고 반찬 하나를 고를 때도 그게 어떤 요리인지 물어보는 모습에 눈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장님, 요즘 들어 제가 여기 오는 게 하루에 낙이 됐어요. 반찬도 맛있고 사장님이랑 얘기하는 것도 재밌고요. 여기 반찬 가게는 그냥 배만 부른 게 아니고 마음도 든든해지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아이고, 이런 얘기 들으니까 장사할 맛 나네요. 어떤 게 제일 맛있어요? 내 기분 좋게 해줬으니까 특별히 좋아하는 반찬 많이 만들어 둘게요. 아니면 먹어보고 싶은 거 알려주면 내가 레시피 찾아 놓을 수도 있고요. 와, 정말요? 그렇게까지 마음 써주시니까 평생 단골이어야겠는데요. 저 죽을 때까지 여기서 사 먹을 거니까 사장님 건강하시고 번창하셔서 오래오래 장사해주세요. 오늘부터 제 소원입니다. 청년은 처음에는 그냥 깍듯하게 인사만 하더니 단골로 자주 오면서 안면이 익숙해지니까 적당히 농담도 섞고 예의는 기본에다 사람의 센스까지 느껴지는 게 괜찮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딸에게 꼭 소개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난번에 사담을 나누다가 제가 딸이 있다는 이야기를 했더니 사장님 닮아 유쾌하신 분일 것 같다고 하기에 꼭 자리를 만들어 보겠다고 벼르고 있었죠. 그래서 저는 딸이 명절 연휴를 맞이해 휴가 삼아 내려왔을 때 일부러 가게로 불렀어요. 물론 청년이 찾아오시는 시간에 맞춰서 부른 거였죠.
딸에게 오늘 가게 좀 도와달라고 하니까 어디 아픈 거냐면서 불이 나게 달려오더라고요. 저는 손님들 상대라도 좀 해보라고 권유했습니다. 딸은 얼떨떨하게 가게 안에 서 있었는데 마침 딱 그 타이밍에 청년이 들어왔어요. 청년이 오늘 나온 반찬 중에는 어떤 게 제일 잘 나가냐고 묻길래 저는 어떤 반찬이 인기라고 하면서 우리 딸을 소개해 줬습니다. 서울에서 촬영 때문에 바쁘게 지내는데 이번에 명절이라서 내려왔다고 덧붙였죠. 청년은 딸을 보고 살짝 눈웃음을 지으며 인사했고 딸도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처음엔 둘 다 조금 뻘쭘해 보였지만 청년이 적당히 농담을 던지면서 분위기를 풀더라고요. 저는 옆에서 그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로의 존재를 알려줬으니 그 후로는 제가 뭘 더 할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젊은 사람들끼리 마음이 통하면 만날 것이고 느낌이 오지 않았다면 이 이상으로 아무 일도 생기지 않을 거라 여겼죠. 그런데 딸이 며칠이 지나서 수줍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그 청년이랑 연락을 해봤다며 진짜 괜찮은 사람 같다고 했죠. 저는 겉으로는 태연한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정말 기뻤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좋은 사람이라면 천천히 알아가 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젊은 사람들이라 그런지 얘네들이 정말 빠르더라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정식으로 교제를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딸이 이번에는 평소보다 좀 길게 내려와 있었던 터라 매일 그 청년이랑 데이트를 했어요. 반찬 가게 앞에 차를 세워놓고 데리러 오기도 하고 종종 둘이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도 보였죠. 솔직히 그 모습 보면서 흐뭇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딸이 저를 조심스럽게 부르더라고요. 자신에게 남자친구를 소개시켜준 것이 일부러 그런 거냐고 묻는 거였죠. 일부러? 아이 뭐 사람이 착실해 보이고 성격도 괜찮아 보여서 너랑 잘 맞을 것 같다고 생각하긴 했지. 그래도 엄마가 강요한다고 해서 엄마가 원하는 대로 남녀 사이가 엮어지는 건가? 남녀 사이는 둘만 하는 거라 생각해. 왜? 엄마가 너무 인위적으로 자리를 만든 것 같아? 아니, 그런 건 아닌데 그 사람 집안 알아, 엄마? 혹시 그걸 생각해서 소개해 준 건가 싶더라고. 나 정말 깜짝 놀랐잖아. 그 사람 집안이 엄청난 부자래. 여기 지역 유지의 아들이라던데? 나는 꿈에도 몰랐어. 뭐? 아니 나는 그냥 집안일 정도 이어받으려고 지방에 눌러 앉아 있는 청년인 줄 알았는데. 그러면 너희는 안 되겠다. 내가 이미 알고 있었으면 절대로 소개 안 시켰을 거야. 그런 집안에서 널 받아줄 리가 없잖아. 너 그 집에 시집 가면 얼마나 힘들게 살겠어. 결혼은 둘만의 만남이 아니라 집안끼리도 연을 맺는 거란 말이야. 아마도 결혼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공감하실 거예요. 결혼은 신랑과 신부들의 마음만 통한다고 평탄하게 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좀 비슷한 처지끼리 만나며 오순도순 때로는 아웅다웅하면서도 잘 살 수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면 우리 딸 구박받으면서 살까봐 걱정되더라고요. 그런데 딸은 제 걱정을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단호하게 말했어요. 사람은 집안 배경으로만 판단하는 게 아닌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그 사람이 진솔하고 따스한 사람 같아서 만나는 거라면서 굳이 겉모습과 가진 것 때문에 사람 됨됨이까지 폄하하고 선을 그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죠. 그러더니 제 손을 꼭 잡고 엄마를 호강시켜 드리고 싶어서라도 경솔하게 살지 않을 테니 믿어달라고 했습니다. 딸이 그렇게까지 말하니까 더 이상 제가 뭐라고 할 수 없더라고요. 그리고 당장 내일 딸이 시집 가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니 일단 둘이 교제하겠다는 걸 적극적으로 반대하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제 걱정과는 달리 둘은 예쁘게 잘 만나더라고요. 오히려 딸이 그동안 만났던 어떤 남자보다도 트러블이 없는 것 같았죠. 딸이 프리랜서 모델로 활동하다 보니 스케줄이 들쭉날쭉하고 데이트가 갑자기 취소되는 날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청년은 그런 상황에서도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가끔은 딸보다 더 먼저 나서서 오늘은 네가 피곤해 보이니 쉬어도 괜찮다며 배려하는 모습까지 보여줬다고 했죠.
그럴 때마다 딸은 감동하면서 저에게 자기 남자친구 진짜 괜찮은 것 같다고 전화했습니다. 그리고 청년도 본인이 시간을 규칙적으로 쓰는 편이 아니라고 해서 둘이 서로 잘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데이트가 갑작스레 취소되더라도 둘 다 그걸 큰 문제로 여기지 않으니 싸울 일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다 보니까 저도 조금 안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게다가 둘이 연애를 시작한 이후로는 딸도 훨씬 밝아져서 보기 좋았죠.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다 보니까 겉으로 티는 내지 않더라도 조금 애어른 같은 부분이 있어서 제가 미안했는데 장난도 늘고 애교도 많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딸이 평소에 다른 사람에게는 쉽게 마음을 열지 않는 편인데 남자친구에게는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고 의지하는 모습을 보니까 둘의 사이를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딸은 원래부터 결혼을 빨리 하고 싶어 했는데요. 남편이 떠난 후 집안에 남자가 없다 보니까 제가 억척스럽게 살아오는 걸 지켜보면서 마음이 많이 쓰였던 게 분명했어요. 아무래도 저는 딸이 어디 가서 아빠 없어서 그렇다는 말을 들을까봐 아둥바둥 살았거든요. 한 번도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딸이 더 나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집안일과 가게 일을 동시에 해내려고 최선을 다한 거죠. 딸이 입고 다닐 옷 한 벌이라도 제대로 해주고 싶어서 정작 제가 입는 옷은 낡고 구멍이 생겨도 틈틈이 바느질하며 돈을 아꼈어요. 솔직히 저는 딸이 기죽지 않게 잘 키우고 싶어서 힘든 줄도 모르고 그렇게 버텨온 건데 딸은 마음이 너무 아팠나 보더라고요. 자기가 얼른 결혼하고 가정을 꾸려 자리를 잡아 이제 더 이상 엄마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하곤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딸은 남자친구랑도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를 나누게 된 것 같았는데요. 문제는 갑자기 예비사위가 된 딸의 남자친구가 사업 이야기를 꺼내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회사원으로 잘 다니던 사람이 갑자기 사장이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장모님, 솔직히 결혼을 준비하면서 단순히 지금 위치에 안주하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결혼한다고 하면 저희 부모님께서 지원해 주시겠지만 기브앤테이크라는 게 있으니까 그만큼 따님이 시집살이를 하게 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해요. 아유, 갑작스럽고 당황스럽긴 한데 자네도 뭔가 계획이 있으니까 나한테 말하는 거겠지? 그러면 이미 실행에 옮기고 있는 건가? 뭐 준비는 되어 있는 거야? 나도 우리 딸이 고생하게 되는 건 싫기는 한데 사업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지 않나. 아직은 맨 땅에 헤딩이에요. 그렇지만 저희 부모님께서 어떤 태클도 걸지 않으시도록 제 위치를 확고하게 다지려면 손 벌릴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큰 돈을 벌려면 제 사업장을 꾸려야 하잖아요. 그래서 말인데 장모님이 반찬 가게를 담보로 대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유를 들어보니 제 딸이 시집살이를 당하지 않으려면 예비시댁의 도움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는 거였는데요. 말은 그럴싸했지만 문제는 그 사업 자금을 제 반찬 가게를 담보로 대출받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꼭 성공해서 저에게 보답하겠다고 다짐하는데 처음 그 말을 듣고 정말 귀를 의심했어요. 남편과의 추억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반찬 가게를 담보로 내놓으라니요? 아무리 자기네 부모님께 손 벌리지 않고 싶다는 각오가 있더라도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다면 그 정도 자금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걸로 쓰는 게 맞지 않냐는 거죠. 제가 의문스러워하니까 예비사위는 세계로 뻗어나가는 사업을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자금을 크게 모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찬 가게를 담보로 하는 건 생각해두지 않아서 갑작스럽다고 좀 고민해 보겠다고 한 뒤에 자리를 물렸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반찬 가게를 담보로 잡는 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딸에게 조심스럽게 반찬 가게를 담보로 내놓는 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어요. 남편과의 추억이 깃들어 있는 가게라서 위험할 수 있는 상황에 빠뜨리고 싶지 않다고 덧붙였죠. 그런데 딸은 깜짝 놀라더라고요. 예비사위가 딸에게 언지를 주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딸도 저에게 이런 요구가 들어왔을 줄은 까맣게 몰랐던 거죠.
그래서 딸은 예비 사위를 향해서 왜 친정엄마에게 사업 자금을 요구하느냐며 화를 냈어요. 처음으로 둘이 큰 소리로 다투기까지 한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렇게 서로 아끼고 사랑하더니 냉전의 시기까지 보내니까 좀 고민스럽더라고요. 처음에는 거절하기야 했지만 아무래도 예비 사위는 딸보다 제가 먼저 알았던 사람이기도 하니까요. 믿을 구석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예비 사위의 오랜 설득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엄마, 내가 그 사람하고 결혼하겠다고 했지. 친정돈까지 가져다 쓰겠다고 한 적은 없잖아. 엄마가 어디서 돈이 나온다고 빌려주겠다는 거야? 나도 그 사람도 직장이 있는데. 그냥 우리가 버는 돈으로 결혼 생활하면 되는 거 아니야? 왜 굳이 미리 시집살이를 걱정해서 일을 크게 만드는지 모르겠어. 다른 조건 다 안 맞아도 마음이 안 맞는 사람이 세상에 수두룩 빽빽인데 너희는 마음이 정말 잘 맞았니? 이런 사람을 내 하나뿐인 딸의 남편으로 삼을 수 있다면 엄마로서 뭘 못하겠니? 담보까지 해서 큰 돈은 못 주지만 동네 아줌마들끼리 여행 가자고 따로 모아뒀던 돈이 있거든. 그거 줄게. 엄마, 그러면 그냥 여행이나 가지. 엄마가 그냥 번 돈도 아니고 뜨거운 열기 앞에서 요리해가면서 모은 거잖아. 나도 어른이고 내가 선택한 사람이면 내가 알아서 책임질게. 그냥 그 돈은 엄마가 엄마를 위해 쓰는 게 좋겠어. 딸은 길길이 날뛰었지만 저는 결혼하면서 기반이 단단하게 마련되어 있기를 바랐기 때문에 예비 사위가 도전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주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건을 걸었는데 차용증을 꼭 써야 한다고 했어요. 예비 사위는 그 말을 듣고 섭섭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우리 이제 가족이 될 사이인데 본인이 못 믿을 사람이냐며 왜 이런 서류를 써야 하느냐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아무리 그래도 돈 문제는 확실히 해두는 게 맞다고 대답했죠. 이건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어요. 그리고 저는 옛날 사람이라서 이런 게 없으면 돈을 내줄 수 없으니 뜻을 따라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결국 머뭇거리던 예비사위가 차용증을 써주더라고요. 그걸 받아 들고 나서야 제 마음도 조금은 놓였어요. 사실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저는 예비사위보다도 행복한 딸의 모습을 믿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막상 돈을 받아간 예비사위가 슬슬 저를 거슬리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예비사위에게 사업이 잘 되고 있냐고 물으면 군기가 바짝 들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항상 장모님은 뭘 잘 모르실 테니까 무슨 대답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든지 설명을 차근차근 드려도 어려우실 텐데 괜찮겠냐는 말로 둘러대더라고요. 결국에는 그냥 잘 돼가고 있다고만 말하며 얼버무리곤 했죠. 게다가 이야기를 피하면서 연락도 잘 안 받더군요. 전화를 받지 않길래 메시지를 남겼는데 몇 시간이 지나도 답이 없었으니 제가 얼마나 답답했을지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러다가 우연히 연락이 닿아도 바빴다며 짧게 대답하고는 금세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돈을 빌려준 입장인데 최소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정도는 설명해 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제가 아무리 뭘 잘 몰라도 어느 단계가 있다는 건 알아들을 거잖아요. 제가 이런 상황을 웬만하면 딸에게 티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가슴을 칠 게 분명하니까요. 그런데 예비사위가 자꾸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니까 딸을 통해서 물어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랬더니 예비사위가 대뜸 자기 부모님을 설득하느라 바빴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좀 기다려 주시지. 제가 그렇게 바빴던 이유가 다 있단 말이에요. 저희 부모님 밤낮 없이 설득하느라 목이 쉬고 장난 아니었어요. 장모님도 제가 어떻게 지냈는지 알면 미안해 하실걸요? 저희 이제 상견례 잡으면 돼요. 언제가 괜찮으시겠어요? 갑자기 무슨 상견례라는 거야. 자네 부모님이 결혼을 허락하시기라도 했다는 건가? 자세히 좀 설명해 보지 그래. 도대체 자네가 뭘 어떻게 했길래 상견례 하자고 하신 거야? 설마 우리 집이 뭐 어마어마한 부자라고 속인 건 아니겠지? 에이, 그런 거짓말은 저희 부모님이 속아 넘어가실 리가 없죠. 바로 들킬걸요? 제가 장모님이 빌려준 돈으로 사업을 구상하고 미팅하는 걸 보고 부모님께 신뢰를 얻을 수 있었어요.
제가 주도적으로 뭔가 막 하는 걸 기특하게 생각하고 계세요. 예비사위가 걱정하셨을 텐데 이제 좋은 일만 남았다고 자랑스럽게 말하더라고요. 그렇게 상견례 날짜는 원활하게 잡혔고 저는 떨리는 마음을 안고 서울 호텔 뷔페로 상견례를 하러 갔습니다. 하나뿐인 딸의 상견례 자리라서 저는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했어요. 안 그래도 남편 없이 혼자서 가는 거니까 책 잡히면 안 되잖아요. 어찌 대충 할 수 있겠어요. 딸과 함께 백화점에 가서 새로운 정장을 사고 헤어도 단정하게 손질했어요. 집에서 연습 삼아 몇 번이나 거울 앞에 서서 인사하는 연습을 하기도 했죠. 그래도 호텔 뷔페라는 자리가 익숙지 않아서 조금 긴장되더라고요. 심지어 예비사위네 부모님과 어색한 상황이 생길까봐 딸과 미리 얘기해둔 질문 목록까지 적어갔답니다. 사업 얘기를 어떻게 꺼낼지, 우리 딸이 자랑스러운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자연스럽게 어필할지 고민을 많이 했죠. 딸이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말라며 괜찮을 거라고 안심시키려 했지만 저로서는 이런 큰 자리를 오랜만에 맞이하는 거라서 마음이 조마조마할 수밖에 없었어요. 차라리 제가 주인공이었다면 오히려 덜 떨었을 것 같아요. 딸에게 민폐 끼쳐서는 안 된다는 마음이 저를 긴장하게 만들었으니까요. 그렇게 도착해서야 긴장이 좀 풀리는 듯 했지만 막상 자리에서 예비사위 부모님을 보니 다시 가슴이 콩닥거리기 시작했어요. 이래서야 우리 딸 결혼식을 잘 치를 수 있겠나 싶을 정도였죠. 그런데 예비사위의 설명과는 달리 상견례 자리는 처음부터 숨막히는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처음엔 제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건가 싶었는데 점점 더 예비사돈의 태도가 노골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인사부터 말 한마디 한마디에 묘하게 나를 세우는 듯했고 저희를 힐끔거리면서 위아래로 훑어보더군요. 기분 탓이라고 넘어가기 어려울 정도로 고압적인 인상이었죠. 웨이터를 부르는 일조차 버튼 하나 누르면 될 텐데 굳이 손을 대지 않으면서 우리 쪽을 힐끔거리며 대신 해달라는 듯 눈짓을 보냈어요. 저를 철저히 하대하고 있다는 느낌에 확신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언가를 부탁하는 태도조차 정중함이 없었고 그 행동들은 하나하나 쌓여가며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만들었죠. 제 속에서는 분노가 끓어오르는데 그래도 딸의 얼굴을 생각하며 애써 내색하지 않으려 했어요. 그런데 상견례니까 이것저것 상의할 게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질문하면서 결혼 준비에 대한 의견이나 양가 가족 간의 역할 분담을 이야기하자고 했는데 예비사돈 쪽은 어차피 대화가 통하지 않을 텐데 그런 걸 왜 논의하냐는 듯한 반응을 보였어요. 자기네가 하는 얘기를 제가 못 알아들을 것 같다는 식이었죠. 도대체 왜 결혼을 허락한 건지 의문스러울 정도로 이 자리에 흥미 없어 보였고 대화 자체를 귀찮아하는 느낌을 감출 수 없었어요. 게다가 제가 분위기를 풀어보겠다고 스테이크가 맛있다고 했는데 예비 사돈이 제 발음을 흉내내며 비웃고 지적하더라고요. 스테이크 발음이 구려야 얼마나 구리다고 제가 말하면 못 알아듣겠다면서 헛소리를 짓거렸죠. 호텔 뷔페에 와본 적이나 있어요? 오늘 상견례 여기서 한다고 해서 잠도 못 주무신 거 아닙니까? 이런 곳은 매너가 따로 있는데요. 헐레벌떡 먹으면 없어 보이거든요. 음식을 50번은 씹어줘야 합니다. 저기, 저랑 아드님이 결혼하시는 게 싫으신가요?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시면 왜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저희를 무시하실 거면 결혼 허락도 하지 마셨어야죠. 그렇게 매너 따지시는 분들이 예의는 없으시네요. 뭐라고? 너 지금 우리한테 대드는 거야? 아니 우리 집안에 시집 오는 거면 감사하게 생각해도 모자랄 판에 도대체 어디서 그런 자신감이 나오는 건지 모르겠네. 어머니 아버지, 제가 사랑해서 결혼할 여자와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장모님에게 이런 태도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모님께 진심으로 사과하셔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도 설마 이렇게 나오실 줄은 몰랐네요. 장모님, 사과드릴게요. 저를 완전히 깔보고 무시하니까 결국 딸이 참지 못하고 분노했습니다. 그랬더니 예비 사돈은 딸의 날카로운 반응에 깜짝 놀란 표정을 짓더라고요.
아마도 우리가 재벌집이랑 연을 맺는 거니까 고분고분할 거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나마 예비사위가 나서서 상황을 수습하려고 했죠. 그랬더니 겨우 사과를 하긴 했지만 이미 저는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해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결혼 다시 생각해보자고, 이런 무례한 집안과 엮이는 건 저희도 다시 생각해보고 싶다고 경고한 뒤에 딸의 손을 잡고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렇게 자리를 떠났는데 그날 밤 꿈에서 남편이 나오는 거예요. 남편이 오열하면서 우리 딸을 그쪽 집안에 절대 보내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얼굴은 생전에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꿈에서 깬 후로 머리가 너무 복잡했어요. 그래서 딸에게 꿈 이야기를 하니 딸도 요즘 예비사위가 마음에 걸리는 행동을 자꾸 한다며 알아볼 참이었다고 하더군요. 결국 저는 예비사위에 대해 뒷조사를 의뢰했습니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는데요. 예비사위가 예비사돈 명의로 몰래 부동산을 담보로 비대면 대출을 받아놓았고, 제가 빌려준 돈을 자기가 벌어들인 수익인 것처럼 부모님께 꾸며내가면서 뒤통수까지 치고 있었더라고요. 더 어이없던 건 그렇게 모은 돈을 사치와 유흥비로 탕진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어요. 딸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마찬가지로 크게 충격을 받았고요. 저는 예비사돈네가 얼마나 잘난 척을 하며 저희를 깎아내리는지 겪었기 때문에 이대로 넘어갈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지 아들 허물은 꿈에도 모르고 코만 높게 들고 있는 그 꼴이 너무 꼴불견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아주 그냥 개망신을 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딸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고요. 그래서 우리는 무례를 용서한 척하며 결혼식을 진행하는 것처럼 속이기로 했고, 서로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며 복수를 준비했어요. 예비사위는 저희의 계획을 조금도 예상 못하고 그저 용서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결혼할 준비에 신나 있더라고요. 예비사위는 한껏 들떠서 딸과 함께 웨딩드레스 보러 다닌 얘기며 신혼집 꾸밀 계획을 늘어놓았습니다. 저희가 그 실체를 이미 알아버린 줄은 모르고 사업이 잘 돼가고 있다며 자신만만한 모습까지 보여줬어요. 마치 모든 게 자기 뜻대로 잘 풀리고 있다는 듯한 태도를 얼마나 우스워 보였는지 몰라요. 그런 예비사위를 보며 저는 속으로 얼마나 한심하던지 이 모든 것이 거짓말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니 귀가하고 나면 딸과 열심히 비웃어줬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예비사돈네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어떻게든 저희에게 기싸움을 걸어보려 노력하더라고요. 우리 하객으로 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대단한 분들인지 아세요? 신부 쪽 하객들에게 미리 귀뜸 좀 해주시는 게 어때요? 옷 좀 신경 쓰고 오라고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하객들 옷차림이 좀 많이 비교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자존심 상하지 않겠어요? 어머, 하객분들은 축하해 주시러 멀리서 와주시는 감사한 분들 아닌가요? 그런 분들 옷차림이 단정했으면 됐지. 비교하는 건 천박한 사람들이나 끼는 색안경일 것 같은데요. 누가 그렇게 비교하는데요? 궁금하니까 말 좀 해보세요. 누가 그렇게 천박한 사람인데요? 아니, 그냥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걱정이 되어서 드린 말입니다. 그냥 품위 있게 입고 오셔야 하지 않나 싶어서 조금 조언해 드린 거예요. 당연히 축하해 주시러 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죠. 그러면 왜 저희 하객분들 옷차림 가지고 참견하셨어요? 저는 예비사돈네 하객이 옷을 뒤집어 입고 와도 신경 안 씁니다. 얼마나 감사한 분이에요. 귀한 주말에 시간 내어주시고 눈치 주는 사람 있으면 제가 싹 다 잡아서 식장 밖으로 던져버릴 겁니다. 결혼에 초치는 인간들은 다른 누가 아니고 그런 작자들이에요. 제가 바로 받아쳐버리니까 예비사돈네는 자기네가 실수한 건 알았는지 입을 다물어 버리더라고요. 아주 그냥 속이 시원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복수의 순간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였죠. 예비사돈네가 콧대를 세울수록 저는 더 차분해지려고 했고, 모든 준비를 완벽히 마친 뒤 결혼식 날만 기다렸어요. 그리고 당일이 되자 예비사돈네 하객들은 신랑 측 하객석을 가득 메웠습니다.
예비사돈네가 경고했던 대로 하나같이 비싼 옷을 입고 서로를 뽐내는 모습이 눈에 띄더라고요. 예비사돈네는 본인들 뒤에 앉은 하객석 풍경을 보면서 흐뭇해했어요. 돈이 그렇게나 많은 지역 유지라면서 얄팍한 것에 신경이 곤두서 있더군요. 우리는 주례 없이 양가 부모가 편지를 낭독하기로 했기 때문에 제 차례를 기다리며 차분히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마음이 뛰었죠.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모든 하객의 시선이 제게 집중되었을 때 저는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드렸죠. 그런데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며 운을 뗀 뒤 예비사위의 실체를 하나하나 밝히기 시작했어요. 예비사위의 사업을 빙자한 사기 행각, 빌려준 돈을 유흥비로 탕진한 것, 그리고 모든 행동이 거짓과 위선으로 얼룩져 있었다는 사실을 쏟아내면서 헛걸음하게 해서 죄송하다고 사과했죠. 예비사위의 얼굴은 점점 하얗게 질려갔고 예비사돈도 뭔 소리냐며 큰 소리를 치려 했지만 제가 준비한 증거 자료를 꺼내 보이자 입을 다물고 말더군요. 이게 무슨 행패입니까? 아니, 우리 얼굴에 먹칠을 해도 이런 식으로 해요? 허위 사실 유포로 고소할 테니 두고 봅시다. 우리 하객 중에는 유능한 변호사도 있고 대기 감히 쳐다도 못 볼 사람들로 가득하니까 이말 농담 아니에요? 저는 농담인 줄 아시나 보죠? 저는 법 잘 지키고 살 거니까 변호사 만날 일이 없어도 됩니다. 다만 본인들이야말로 아들 잘못 가르쳐서 변호사 고용해주게 생기셨네요. 아닌가? 아들은 고소할 수 없으려나? 본인들 뒤통수 관리나 똑바로 하고 여기 증거나 똑바로 보시죠. 아니 이게 뭐야? 우리 몰래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게 진짜라고? 사업도 잘 꾸려가고 있던 게 아니었단 말이야? 아니, 우리 아들이 왜? 너 이 녀석 이리 와라.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 부모 뒤통수를 칠 수가 있어? 예비사돈네는 거의 뒷목까지 잡을 지경이었는데요. 예비사위놈은 진짜 양아치가 따로 없는지 자기네 부모님께 사죄 드리러 가는 게 아니고 얻어맞을까봐 요리조리 도망다니더라고요. 그제야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지고 분위기는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저는 마이크를 다시 잡고 하객들에게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 혹시 예비사위에게 투자하신 분이 계시다면 사기당하신 거니까 이제라도 상황을 바로 잡으셔야 한다고 충고했습니다. 바로 신랑 측 하객석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여기저기서 소란이 일고 몇몇은 자리에서 일어나 예비사위와 예비사돈에게 항의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예비사돈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하면서도 자식 잘못 키운 죄로 용서를 빌어야 하는 상황에 몰렸고 그 모습이 정말 한심하더군요. 점잖다고 자랑하던 하객들도 자기네가 뒤통수 맞았다는 거 알고 나니까 이리 날뛰고 저리 날뛰고 말도 못하겠던데요. 나긋하게 축하 인사를 전하던 사람들이 고성을 막 터트리고 몇몇은 예비사위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발을 굴렀습니다. 다른 사람은 억울하다는 듯이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가 당한 일을 빠르게 설명하더라고요. 일부는 급하게 핸드폰을 꺼내 누구에게 연락을 취하는 모습도 보였죠. 그야말로 식장은 북새통이 되었고 예비사돈네 쪽 사람들끼리도 서로를 탓하며 언성을 높이는 모습까지 보였어요. 정말 그 난장판을 보면서 저는 속으로 어이가 없으면서도 이게 바로 자업자득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예비사위는 제게 다가와 잘못했다며 결혼만은 허락해달라고 애원했어요. 하지만 그 모습을 보고 딸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죠. 딸이 힐을 신은 발로 예비사위의 정강이를 거세게 걷어차줬습니다. 예비사위는 바로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아프다고 징징대는 모습이 얼마나 찌질해 보였는지 몰라요. 그래도 딸이 사랑했던 남자라 마음 아파할까봐 걱정스러웠는데 당차고 미련 없어 보여서 자랑스러웠죠. 결혼식장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지만 저는 딸과 함께 당당히 그 자리를 빠져나왔어요. 복수를 완벽하게 성공했으니까 딸과 맛있는 거 먹으러 가기로 약속했거든요. 누구도 저희를 참아 말리지 못했습니다. 진짜 그 자리에서 붙잡혀서
혼쭐 나야 할 인간들은 따로 있었으니까요. 결국 전 예비 사돈네는 아들 문제로 지역사회에서 완전히 면목이 없어졌고 사업가로서의 신뢰도 다 잃어버린 채 사람들 눈치를 보며 사는 처지가 되었어요. 지역 유지라서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지금까지도 들리는 말이 많은데요. 동네에서 사람들만 마주쳐도 인사조차 못하고 황급히 고개를 돌리며 피해 다니는 모습이 여러 번 목격되는 걸 보면 예전에 잘난 척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진 것 같더라고요. 식당에라도 들어가면 종업원 눈치를 보며 조용히 구석자리에 앉고 옆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이라도 자기들 얘기를 하는 것 같으면 식은땀을 흘리며 황급히 자리를 떠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사람들이 대놓고 수근거리니까 식당 밖으로 나가려 했는데 막상 음식 나왔던 상태라서 계산하라고 붙잡혀서 일명 먹튀하는 거 아니냐고 몰리며 창피당했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장 보러 가는 것도 꺼려서 새벽같이 시장에 나가 사람들 없을 때 급히 보고 온다더라고요. 사람들에게 쏟아지는 따가운 눈총을 더는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이 참으로 초라했어요. 그렇게 남의 시선을 즐기고 본인들도 평가해 왔으니까 더 견디기 힘들어하는 거겠죠. 그러더니 저한테 연락을 해서 자기네도 아들한테 속은 피해자라며 하소연을 늘어놓더라고요. 그러면서 평판을 해명하기 위해 저와 함께 다니자고 했어요. 자기네도 억울한 피해자라는 걸 수근거리는 사람들한테 일일이 증언해달라는 거였죠. 왜 제가 그걸 도와줘야 하나요? 웃기지도 않았습니다. 지네가 구긴 얼굴을 왜 저더러 대신 해결하라는 건지 이해도 안 되고 너무 뻔뻔해서 코웃음만 나오더라고요. 저는 아직도 정신 못 차렸냐고 매너를 그렇게 생각하더니 아직도 민폐 끼칠 생각밖에 안 하냐고 고함 쳐줬어요. 그랬더니 깨갱하고 다시는 연락이 없었어요. 그런데 한 명의 빌런이 더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전 예비사위 이놈은 더 어이가 없는 짓을 했어요. 끝까지 우리 딸을 놔줄 수 없다면서 결혼시켜달라고 돈을 돌려준다더라고요. 저희는 당연히 받아내려면 소송을 벌여야 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제 발로 찾아왔습니다. 결혼은 끝까지 해야겠어요. 제가 죽을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사랑까지 이뤄야 하나요? 제가 저희 부모님을 속인 거지 장모님과 와이프를 속인 것도 아니잖아요. 저 이대로 파혼하는 건 억울합니다. 무슨 소리야 이 사기꾼 자식아. 네가 널 낳고 길러준 부모까지 이렇게 속이는 인간성이면 우리 딸이랑 나도 언제 속일지 모르는 거 아니야? 내가 어떻게 너를 믿어? 억울하다니? 아이고 뻔뻔도 하지. 언제 뒤통수 맞을지 모르는데 너랑 결혼할 멍청이가 어디 있어? 썩 꺼지지 못해? 사람이 어떻게 착한 행동만 하면서 살아가겠어요. 적어도 장모님과 와이프한테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 그걸 높게 생각해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장모님이랑 우리 와이프도 평생 잘못 없이 살아갈 자신 있으신 건 아니잖아요. 서로 보듬어주면서 살아가기로 해요. 네, 결혼에는 진심이에요. 멍청한 거냐 뭐냐. 어쨌든 나한테서 돈 빌려갔던 건 사업하겠다고 가져간 건데 돈 무사히 돌려줬으니까 속인 건 아니다 이거야. 자꾸 뭘 우리 딸하고 나한테 잘못한 게 없다고 우기는 거야 진짜. 너 내 말 못 알아들을 정도로 머리가 나빠? 전 예비사위는 그제야 말문이 막힌 듯 아무 말도 못하고 입만 벙긋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딸도 치를 떨며 예비사위를 향해 정말 찌질하다고 말했어요. 돈 돌려주면 끝인 거라는 사고방식을 가진 인간을 평생의 동반자로 삼을 수는 없다고 일갈했죠. 결국 예비사위는 결혼은 택도 없다는 걸 깨달았는지 울면서 터덜터덜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다시는 눈앞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솔직히 이 정도로 헛소리하는 놈이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너무 황당했지만 그래도 파혼이 그렇게 깔끔히 정리된 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지가 뭔 잘못하는지도 모르는 인간이랑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조심하는 게 상책이니까요. 소송까지 갔으면 또 이 악연이 끈질기게 길어졌을 텐데 돈도 전부 돌려받고 이제라도 실체를 알아 연을 끊었으니 마음이 놓였어요. 그 후 우리 딸은 더 단단해지고 스스로의 삶을 위해 한층 더 성숙해졌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 얼른 결혼해서 엄마가 이제 내 걱정 안 해도 될 만큼 화목하고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싶었는데 너무 큰일을 겪게 했네. 이런 사람하고 결혼까지 생각했던 내가 너무너무 어리석었다는 생각이 들어. 엄마도 나 때문에 마음고생 많이 했지. 아니야. 네가 너무 자책할 필요는 없어.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사람 잘못 볼 수 있는 거야. 애초에 엄마도 괜찮은 남자인 줄 알고 너한테 소개시켰잖니.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이라도 제대로 판단해서 멈췄다는 거야. 그리고 네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 어엿한 엄마가 된다 해도 내 눈에는 평생 걱정스러운 딸일 거야. 그게 엄마 마음이거든. 그러니까 결혼에 대한 부담 갖지 말거라. 그럴게 엄마. 내가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 엄마가 당장은 사회에 없어도 된다고 하니까 나도 당분간 내 인생 재건하는 데 힘쓸게. 내 일을 더 열심히 하고 멋진 인생을 만들어가고 싶어. 그렇지. 내 딸은 충분히 잘해낼 수 있어. 엄마가 항상 네 옆에서 응원할게. 네가 앞으로 뭐를 하든 스스로 행복해지려고 노력하는 모습만 보여주면 엄마는 그걸로 충분해. 제가 결혼에 대해 부담 갖지 말라고 조언했더니 딸은 자기 인생에 더욱 충실하겠다며 의지를 다졌고 이번 기회에 자기 이름으로 쇼핑몰을 오픈할 계획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무척 바빠 보이기는 하지만 딸이 스스로 새로운 꿈을 키워나가면서 열심히 달려가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한결 편안해졌어요. 결국 우리는 우리만의 행복으로 가는 길을 찾아냈고 다른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당당히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제가 살아온 세월과 그 안에 담긴 많은 일들을 나눌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혹시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보람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단단하게 때로는 유연하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